누가 그러던데 박서준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차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 에너지는 흐르고, 그렇지?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지구 밖으로 물질이 나가는 일은 거의 없지. 뭐 보이저 2호 이런 거 빼고는 나간 건 없어. 그러니까 물질은 계속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태양이지, 지구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줘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얘네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 이제 빛에너지 형태로 와. 빛에너지 형태로 오고 생물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뭐 포도당이나 이런 형태로 변환시키잖아.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에너지라고 얘기해. 화학에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화학에너지를 이제 뭘로 변환시키냐면은 호흡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열에너지로 변환이 돼.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에너지는 이렇게 흐름이 되면서 흘러버리고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빛에너지가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그치? 1차 소비자. 소비자들은 노란색으로 할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지. 그래서 위쪽에 지금 선생님이 쓴 게 호흡으로 하는 거야. 호흡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이 돼야 되잖아, 생물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빛이 만약에 20만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생산자가 그중에 2,000 정도를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초식 동물이 얘를 한 200 정도 먹고 여우가 토끼를 한 30 정도 먹고 호랑이가 한 6 정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분해자들이 분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간다는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별 얘기 아니구나 싶은데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숫자로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요새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3번에 있는데 아무튼 에너지 효율이 전 단계 총 보유 에너지분의 현 단계 총 보유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효율로 정의를 해, 생물학에서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보통 줄 때 이걸 어떻게 주냐면 생산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여기다 200을 여기다 안 써주고 200을 여기다가 써줘. 얘가 한 200만큼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차 소비자한테 한 30만큼 갔잖아. 이렇게 줘. 그러면 야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구해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200분의 30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15%. 이러는 순간 틀리는 거야. 되게 그렇게 하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봐봐. 이게 왜 이상한지 볼게. 3차 소비자 봐봐. 3차 소비자를 만약에 하면 얘가 30인데 6만큼 먹었지. 그러면 얘는 0%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3차 소비자께 30분의 6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여기다 숫자 여기다 써주면 이게 별로 안 헷갈린데 여기다가 써주면 이거 2차 소비자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착각을 하게 돼서 요것 때문에 많이 매롱을 당하니까 조심하도록 해. 그래서 생산자의 이제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이제 2,000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햇빛이 20만 원이니까 20만 분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20만 분의 200, 2,000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공 3개를 지우면 200분의 10이니까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1%가 되는 거지. 1%. 이렇게 1%로 계산을 해주시고 1차 소비자는 얼마지 그러면은 얘는 2,000분의 2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 얘는 그치? 2,000분의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20분의 2니까 얘는 10%가 되는 거야. 10% 에너지 효율. 2차 소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200분의 30이니까 15%. 얘는 30분의 60이니까 얼마냐? 30분의 6이구나. 326이냐? 그러니까 10분의 2인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은 윗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제 자료를 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은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보통 배울 때 여기서 이제 보통 생태 피라미드 조심해. 생태 피라미드야. 생태 피라미드를 얘기할 때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 이 세 가지 피라미드를 얘기를 하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야. 셋 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피라미드로 만약에 에너지 효율 문제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되게 쉽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차 소비자다. 얘가 1차 소비자지 지금.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2000분의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치? 3차 소비자는 30분의 6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어. 그러면 생산자는 태양 거를 써줘야 돼. 그치? 태양 거분의 얘 거. 안 주면은 못 푸는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뭐 피라미드 형태로 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피라미드가 아닌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피라미드로 나오는 예 중에 지금 소개한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생물 농축, 그 다음에 생물의 크기, 얘네들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호랑이가 여우보다 보통 크지. 그리고 뭐 여우가 토끼보다는 크잖아. 예, 그래서 포식자들이 좀 더 크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생물 농축은 알지? 뭐 멸치가 세슘을 하나를 먹었어요. 뭐 그랬는데 멸치가 뭐 한 만약에 일주일 산다고 그러면은 뭐 고등어가 뭐 멸치를 하루에 10마리씩 먹는데 한 달을 살아. 근데 고래가 뭐 고등어를 하루에 100개씩 먹는데 한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 고래가 이제 가장 많은 세슘을 먹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생물 농축도 윗단계로 갈수록 이제 커지는 그런 거가 되겠어. 아마 모르는 말이 아마 생체량일 수도 있는데, 이 생체량은 건조 중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장량을 적분한 양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생체량으로 잡아. 생체량 피라미드. 그래서 뭐 그런 말들만 잘 알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291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워낙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하고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 두 번째. 하나 확인하고 갈까? 문제. 계산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갈까? 저것만 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296페이지에 2번만 보도록 할게, 얘들아. 1차 소비자하고 2차 소비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구하래. 이렇게 이제 소비자에다가 주면 바로 먹여서 계산하면 돼. 이건 보이는 대로 계산하면 되지. 1차 소비자는 1000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1000분의 100. 2차 소비자는 100분의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 그치? 근데 아까 같이 화살표를 그렇게 안 준다는 거야. 요 앞에다가 헷갈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 맨 끝에 거부터 딱 해보면은 안 헷갈려. 왜냐면 그 다음 게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대비하시고. 자, 그리고 물질의 생산과 소비 여기 좀 보도록 하자. 이제 에너지는 끝났으니까. 여기는 읽어보면 되게 당연해가지고 애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암기를 안 하면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돼. 그래서 암기만 좀 쌤이랑 같이 하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그래서 물질의 이제 용어가 나오지. 총생산량. 총생산량은 그 식물 군집이 광합성을 한 유기물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해. 뭐 쉽지, 그치? 국민 총생산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총생산량인데, 총생산량을 이제 호흡기질로 쓰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호흡기질, 호흡량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호흡량하고 남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유기물.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순생산량이라고 해. 순생산량. 그래서 순생산량은 뭐니? 그럼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할 거예요. 호순이라고 하나? 총호순. 순서를 바꿔야겠는데. 총호순으로 해줘. 총호순. 너네 88올림픽 모르지? 옛날에 거기 마스코트 이름이 호돌이여서 호돌이하고 호순이. 아무튼 총호순. 그 다음에 순생산량은, 그러니까 순생산량 정의를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하게 총생산량 빼기 호흡량 이렇게 쓰도 하지만, 일단 순생산량은 뭐가 되냐면 또 피식량, 토끼한테 먹혔어. 그리고 고사량, 말라 죽었어. 낙엽량, 낙엽이 돼서 버렸어. 그 다음에 생장량, 키 크는데 썼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순생산량은. 그래서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생각이 잘 안 나와, 문제 풀 때는. 근데 암기를 해. 진짜 앞자.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치?
순피고생. 고생도 아니고 피고생을 했다. 순피고생. 그런데 이 피식량이 토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 호식량이야. 먹은 거지. 그치? 먹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에서는 섭식량이라고 해. 섭식량. 섭식량하고 피식량은 같은 말이야. 이건 같은 말이야. 섭식량은 밥을 먹었어. 그치? 밥을 먹으면 동화량.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지. 키 크는 데 썼어.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배설량이 아니라 배출량이야. 배출량. 똥 쌌어. 배출이면 똥이지. 그치? 그래서 섭동배. 섭동이라는 애가 배가 좀 나왔어. 섭동배. 일단 안 되지만 외워줘. 마지막. 동화량. 동화량은 동호피자세.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 생장량. 나도 다 외운 거야. 자, 동호피자세. 동호라는 애가 피자의 진심이야. 동호피자세. 그냥 외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몸에 이제 토끼가 밥을 먹은 거는 이제 호흡 기질로 쓰거나 아니면 여우한테 먹혔거나 늙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키 크는 데 쓰거나 뭐 이런 얘기야. 그치? 동호피자세. 앞자만 따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막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뭐 생산자의 호흡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애들이 그렇지 하고서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1차 호흡량은 동화량이고 동화량은 섭식량이고 섭식량은 피식량이고 피식량이 순생산량이니까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순생산량에 있어. 이거 호흡량이 아니지. 그래서 X야. X인 지문인데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 그치. 뭐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뭐 1차 만약에 문제에서 무슨 뭐 1차 소비자의 뭐 생산량은 뭐 총생 뭐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건 맞는 말이지. 이 생장량은 동화량이고 동화량은 섭식량이고 섭식량은 피식량이니까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근데 표가 잘 나오긴 했어. 우리 책에 보면 저기 291페이지에 보면은 총호순 보이니? 착한 마음으로 한번 봐봐. 총호순 보이지? 그림 보면 총호순 앞자 따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호흡량 해가지고 여기서 총생산량, 뭐 순생산량 이렇게 써있지. 그리고 순피고생, 그렇지. 거기다가 앞자만 좀 동그라미 쳐서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또 초식동물의 호흡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섭동배 보이지? 섭동배 292페이지 심화 위에 보면 섭동배 동짠에 동호피자생 보이지? 동호피자생 뒤 그림에 다 있어. 앞자 따서 그냥 암기를 그렇지 하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아까 봤던 천이랑 좀 관련돼 있어. 천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총생산량이 막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총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총생산량이 한참 이제 커지면. 그런데 이제 밑에다가 만약에 만약에 호흡량,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순생산량을 한 요만큼 줬다고 쳐봐. 순생산량. 자, 그러면 어떤 시기에, 특정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량이기 때문에 속도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총 생산량이 만약에 이만큼이다. 그럼 순생산량이 얼만큼인 거지, 얘들아? 이만큼 있는 거지. 그러면 호흡량은 얼만큼이야? 요만큼의 호흡량인 거지. 보여? 이렇게 호흡량. 돼? 선을 두 개 그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천이 과정에서 어떤 식물군집이 만든 총생산량이 어떤 특정 시점에 한 요만큼이 있다고 치면, 그치? 이게 총생산량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순생산량이니까 이게 호흡량이 된다는 거지. 요만큼이. 총호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생장량 그래프를 이렇게 줬어. 이게 생장량이야. 생장량.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생장량이니까 뭐였지? 피고생이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식량이랑 고사량이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생장량이 키 크는 양이잖아. 이게 누적이야. 그치? 어제 이만큼 컸는데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크고 이러지 않지?
이만큼 크고 그 다음날 또 크고 그 다음날 또 크잖아. 누적량이다. 그래서 이 생장량의 이 적분 넓이 이거가 이제 뭐가 되면 이게 생체량이 되겠어. 생체량.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생체량도 있지. 생체량이 적분값을 얘기를 합니다. 됐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어. 너무 빨랐나? 그러니까 딱 요 개념만 들어가면 요 단어 문제들은 잘 맞춰. 그래서 암기를 안 하고 더 하지 마시고 요거는 요령껏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 그 뭐냐면은 우리 298페이지 8번을 이렇게 봐봐. 8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총 생산량이 딱 있어. 그치? 총 생산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순생산량이고 하나는 생장량이래. 그러면 누가 순생산량이겠어? 기억이 순생산량이에요. 더 많아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그 총생산량하고 순생산량 사이의 그 갭들 그것들이 전부가 뭐가 되는 거야? 호흡량이 되는 거지. 매 순간마다. 그치? 그 밑에 있는 게 생장량이 되는 거고 니은이 생장량이지. 그리고 생장량의 그 넓이에 해당하는 게 그 군집이 가지고 있는 생체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제 구분을 할 줄 알면은 되겠어. 이게 이제 천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들 내니까 밑에 9번도 한번 봐봐. 9번도 보면은 이제 하나가 총생산량이고 하나가 순생산량이래. 그러면 기억이 총생산량이겠지, 그치? 밑에 왜냐하면 순생산량은 그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니은이. 그러면은 이 순생산량과 총생산량 그 사이에 갭들 있잖아. 그 갭은 호흡량이 되겠지.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뭐 구간 2에서 A의 생장량은 순생산량에 포함된다. 뭐 이 말은 뭐 당연히 맞는 거지. 왜냐면 순생산량 안에 생장량이 들어가잖아. 그치? 순피고 생이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면 생각 없이 그냥 빨리빨리 푸는데 암기를 안 하면 아 그랬나? 뭐 이러면서 토끼가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확 가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생물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물질 순환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 탄소 순환하고 질소 순환이 있는데 질소 순환이 조금 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탄소 순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 물질의 순환. 그래서 이제 탄소 순환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뭐야? 이제 CO2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합성으로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당이나 유기물 형태로 이제 만든 다음에 다시 호흡 아니면 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대기 중으로 돌리는 거지 생물들이.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야. 이 사이클이 도는 거를 되게 그냥 복잡하게 그림을 그린 거야 지금 탄소 순환은. 그래서 탄소 순환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잘 틀리지도 않아 애들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질소 순환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 그래서 질소 순환이 문제가 잘 나와. 질소 순환을 좀 정리를 해볼게. 질소는 이제 공기 중에 78%가 이제 질소인데 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정한 물질이야. 근데 생물들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가 꼭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얘 이름을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해. 질소 고정세균. 질소 고정세균에는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 뭐 그러니까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뭐 아나베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콩가식물 것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질소 고정세균들이 이렇게 질소 비료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야. 근데 이게 좀 더 독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순화시켜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질산이온이다.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주는 세균이 있어. 얘네들을 질산화세균이라고 해. 질산화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산화세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아질산균, 질산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질산이온을 만들고 이 질산이온을 다시 공기 중으로 보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탈질산화세균. 그 세균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가 완성이 된다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줘. 세균 사이클이. 근데 질소 고정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지. 공기 중에서 번개가 치면 질소가 타면서 빠방 하면서 질산 이온이 생기기도 해 실제로. 네. 근데 이게 공기 중에서 번개 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서 실린더에서 폭발하는 게 이제 더 많겠지 지금은. 자,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질소 순환에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이제 식물들이 이 이제
아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들을 뭐로 이용을 한다? 질소 동화 작용에 사용을 한대. 단백질 만드는 데 쓴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이제 전체 질소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 그래서 여기 좀 잘 봐주세요. 여기 질소 순환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생태계 평형에 관한 거야. 294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 생태계 평형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메뚜기가 갑자기 많아진 거지. 그치? 그 좀비 메뚜기 있지, 노랗게 생긴 메뚜기들. 걔네들이 갑자기 쪽수가 확 늘어나. 그러면은 거기 있는 풀밭이나 곡식들을 다 처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다 먹고 죽겠지. 왜냐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죽기 시작을 하면 이제 벼의 양도 이제 다시 복원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물론 이제 메뚜기가 많아지면 개구리가 많아질 거고. 근데 다시 메뚜기가 줄어들면 개구리도 줄어들고 벼는 다시 원상태로 다시 복원이 되겠지. 건강한 생태계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 요인으로서 자연재해, 인간의 활동, 외래생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사람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뭐 늑대나 이제 퓨마 사냥 같은 거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이 포식자들이 잡아먹으면 이제 사슴개체 수가 늘어나면 얘네들이 이제 뭐야 초원의 생산량을 낮춰서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보통 보면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옛날에 그 호주 같은 데가 되게 위험하지.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되게 좀 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라시아가 다 통일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화 경로가 전혀 다른 생물들이 되게 많이 산단 말이야. 호주 같은 데는. 그래서 무슨 유대류나 뭐 캥거루 뭐 이상한 애들 살잖아. 근데 잘못해서 뭐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가 만약에 야생화 돼서 살쾡이라도 된다면 거기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이 잡혀 먹긴데 제일 유명한 게 걔네가 뭐더라? 그 선인장이 한번 잘못 들어와가지고 선인장 꽃을 새들이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걔네들이 선인장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밭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 선인장 딱정벌레인가 뭐 나방인가 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식시켰더니 얘네들과 함께 같이 멸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잘못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좀 힘들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가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뉴질랜드 같은 데는 뱀 못 들어오게 하잖아. 뱀이 들어오면 지네 생태계 망가뜨리니까. 걔네가 사탕수수로 되게 유명하거든. 호주랑 뉴질랜드. 그래서 여기서 사탕수수 딱정벌레가 잡고 사탕수수의 수용량을 떨어뜨리니까 걔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를 찾다가 무슨 개구리란다. 두꺼비를 하나 들여왔는데 얘네가 그 딱정벌레 빼고 다 먹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꺼비가 독두꺼비니까 독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 살던 이 포식자 애들 있잖아. 막 악어 같은 애도 그 두꺼비 먹고 죽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딱정벌레 잡으려고 두꺼비 데려왔다가 지금도 해결을 못 하고 있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여오면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 우리 314페이지 종다양성 좀 빠르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빠르게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목차가 제일 중요한 말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 생물 다양성. 함부로 잘 모르면서 그 확인을 했어야지. 얘가 먹는지 안 먹는지.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거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야.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한 종 내에서 유전자 풀, 이게 우리 대립 유전자라고 하지 생물에서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으면 이거에 따른 이제 발현 형질의 수가 되게 많아져. 그러면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종 안정성에 기여를 해. 종 안정성.
뭐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뭐 남자들이 다 차은우야, 여자는 다 제니고, 근데 코로나에 약해.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못생겼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존재해야지만 이 인류가 안정하게 부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딱정벌레, 뭐 무당벌레나 뭐 이런 애들 등무늬라던가 얼룩무늬의 등무늬라던가 뭐 사람의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할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그 옛날 왕족들의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근친 혼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성 발현들이 보통 많이 돼가지고 뭐 그러니까 원청이라던가 뭐 이상한 애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 근데 그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랑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 그리고 이제 종다양성은 종이 다양한 정도인데 이제 종다양성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돼. 하나는 종 풍부도. 좀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느냐 이거야. 그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종 균등도. 얼마나 균등하게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315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지. 그래서 가나다 숲 3개가 있는데 가숲에는 4종, 나숲에도 4종, 다숲에는 2종만 살지. 그러니까 일단 종풍부도에서 이제 가나가 앞서니까 가나가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가나끼리 비교했을 때 전부 다 20개의 개체수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5에서 균등도가 더 높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그러니까 더 다양성이 높니 그러면 가가 가장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양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뱀이 그치 바다에 사는 바다뱀이 있거나 물에 사는 물뱀이 있거나 뭐 사막에 사는 이런 뱀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 생태계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에 도움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특히나 인접 생태계들이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늪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저기 갯벌 같은 거. 그러면 갯벌에는 뭐가 살아? 바다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애, 중간쯤 되는 애들이 되게 많겠지. 그래서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 그래서 뭐 이야기는 이 유전적 다양성의 이야기가 제일 많기는 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단일 품종들을 많이 키우잖아. 바나나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감자라던가.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땅이 엄청 척박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밀이나 이런 거 키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남미에서 이제 감자를 들여와가지고 한 1800년대 걔네들이 이제 기아로부터 좀 해방이 됐는데 배고픔으로부터. 근데 얘네들이 그 감자만 키우다 보니까 감자 입마루병이 한번 돌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흉년이 져가지고 얘네들이 그때 뭐 인구의 30%가 다 아사를 굶어 죽었다고 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긴 하지만 이제 영국에서 걔네 그 식민지였잖아. 영국의 식민지였지 지금. 근데 이제 걔네 중앙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게 되고 그러면서 민족 감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이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생태계 평형에서 종 다양성이 낮으면은 먹이 315페이지 하단에 먹이 사슬이 아주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이렇게 사슬을 복잡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생물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의약품이 잘 나와. 의약품.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 옛날 이제 바이엘사에서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거를 이제 정제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걸 만들었지, 해열제로. 그리고 뭐 주목의 텍솔 같은 거 항암제로도 쓰고, 푸른곰팡이의 페니실린 이런 거.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청자고동 뭐 이런 것들, 고톡신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썼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어려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기 322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까? 좀 넘겨볼래? 생물 다양성의 이제 감소 원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 가장 많은 게 서식지 파괴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서식지 파괴가 제1번 감소 원인이다.
근데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식지 파괴가 되거나 단편화가 될 때 그 대책으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생태 통로 설치 이거를 이제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생태 통로. 로드킬이라고 하지. 로드킬.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나 뭐 KTX가 지나가 버리면 그 사이를 이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이제 죽는 걸 로드킬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태 통로를 지금은 많이들 설치를 해. 근데 뭐 애들이 이리로 잘 안 다니지. 근데 이 통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다녀. 그래도 길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저희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외래종 도입 중에 이제 보면 뭐 뉴트리아 뭐 이런 것도 있지. 붉은기 거북, 큰잎베스, 블루길, 돼지풀. 시골 같은 데 가면 진짜 뉴트리아 덫 같은 거 있어 보면 거기 안에 되게 큰 쥐가 막 있고 그러거든. 깜짝 놀래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얘네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피 때문에 수입을 해왔다가 이제 지금은 골칫덩어리가 된 거지. 옛날에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살쾡이들이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외래종들이 오면은 기존 포식자들이 못 보던 거잖아. 그래서 되게 경계를 한대. 먹어도 되나 싶으니까. 그러다가 먹어도 되나 보다 판단이 서면 그때서부터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거기 그 두꺼비처럼 독이 있거나 뭐 특별한 그런 내성이 생기겠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긴 포식자들이 또 잡아먹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되겠어. 그래서 뭐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보고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얘들아. 배터리가 없나?